오늘 먼저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지난 예산안 처리 때 공조했던 민주당 포함한 4+1의 힘이 이번에도 발휘가 되나 했는데 4+1 안에서도 내분이 좀 일어났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회기 연장권부터 필리버스터를 적용하기도 했지만 4+1 내부에서도 뭔가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선거법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 75석인데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자유한국당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무기명 표결하자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대기업이 중소하청기업들 단가 후려치기듯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뭐 사실 협상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모욕적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뭘 반대를 하고 그래 이런 투거든요. 좀 막판에 뒤통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라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당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은 자신들의 몇몇 중진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그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기 때문에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의 거듭되는 개혁 후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를 개혁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 간의 개혁 알박기니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상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자, 정일환 교수,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그동안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네네. 뭐가 지금 꼬인 겁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그 한마디로 핵심만 얘기하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자, 우리 밥그릇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것이 이번 그 4+1이 공조가 깨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민주당, 정의당 똑같은 입장입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서 이른바 연동률 50%를 기본 원안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니까. 그리고 정의당은 또 과도하게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 겁니다. 민주당은 뭐 한 3석인가 3석에서 4석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왜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른바 지금 연동률 캡을 씌우자. 자, 전체 50석에 대해서가 아니라 30석에 대해서만 캡을 씌워서 한정되게 하자. 그러면 약간의 민주당 의석수는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의당 의석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하나의 지금 쟁점이 됐고 두 번째가 석패율 제도입니다. 이 석패율 제도라는 게 이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이를테면 경남 지역에서 또 어느 당이 독점하는 양상이 있고 호남에서 독점하는 양상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쉽게 그 경남 권역에서 가장 두 번째로 득표율이 가장 높으면서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을 좀 살려보자. 이게 지역구도 완화의 원래 취지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근데 이것이 자칫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 소위 군소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아무래도 득표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거의 석패율의 어떤 구제될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석표를 한다면 결국은 그 소위 이른바 군소야당의 중진들을 위한 제도 아니냐 해서 또 이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면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요. 자, 개혁이라는 것이 이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누더기 선거법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밥그릇 싸움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다시 저는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선거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인지. 자, 민의를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자라고 하는 당초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소한 기득권 이익에 집착하면 저는 이 선거법 개혁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개혁 선거법을 관철시켜내려면 결국은 4+1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정신은 개혁의 본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종현 자유한국당은 원안대로 그러니까 220+75면은 표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은 손해 안 본다는 계산입니까?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뭐 국민의 고통을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 정권 유지의 도구로 공수처를 다시 만들자고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이 4+1과 그동안에 추진된 경과를 보면은 아주 뭐 개혁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추악한 뒷거래에 민낯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원안,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거기서 의원 개개인이 무기명 투표로 한번 그러면 이거를 맞는지 국회에서 한번 끝을 내보자. 이렇게 이제 역제안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또 이제 민주당이 또 뒤로 발을 빼고 이 선거법을 보면 뭐 225석으로 한다, 뭐 몇 석으로 한다 계속 늘고 또 비례대표도 100% 연동형이다, 50% 연동형이다, 뭐 캡이다.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이 선거법의 변환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런 정치 전문가들도 모르는 선거법을 국민들에게 내년 4월 15일 날 투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그렇다면 선거법도 원안대로 공수처법도 원안대로 한번 표결을 한번 해보자. 그 대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 이것을 지금 역제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지금 좀 복잡하지요. 뭐 연동형도 사실 이해가 어려운데 뭐 캡이 나오고 이러니까. 일단은 변호사는요. 법조문이 어려워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다음에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그 진단서 같은 거 보면 영어 뭐 이렇게 막 흘려 써가지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을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100% 연동형, 50% 연동형 이런 것까지 이제 알겠는데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국회의원들만 그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고 simple is the best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가장 좋은 거는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개혁 알박기란 말이 사실은 무색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 안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인영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왜 이 길을 나섰는지 돌아보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개혁,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협상 외에도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에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서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습니다.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을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 정당에게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입니다. 또 한편으로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여기 비로소 일단 정의당은 민주당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싸움이 정의당과 한국당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선거법이 통과돼서 특별히 더 좋을 게 없는 상황이지만 네. 공수처법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은 내주더라도 선거법은 줄 수 없다는 게 입장이에요. 결과적으로 싸움은 정의당과 한국당의 싸움인데 이 중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정의당 쪽에 손을 조금 들고 있었다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 보자면 솔직히 말해서 250대 50이라 그러면은 지금보다 3성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아까 심플이 더 베스트라고 우리 정 변호사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여기다가 자꾸 브레이크를 건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수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죠. 즉 좀 전에 심상정 의원이 말한 게 바로 맞아요. 이 정의당이 힘이 부족하다. 정의당이 힘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의사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 바로 이게 현재 정의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초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이인영 대표가 225대 75 그 원안대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부결시켜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할 수 없어요. 양보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조금 더 한 발씩 양보를 해야 되겠죠. 서로 간에. 그래야지 이제 정리가 좀 되겠죠. 네. 최진중 변호사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선거제 협상 때문에 민주당에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는데 뭐 이런 형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민주당 특히 그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거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군소정당이 어떻게 보면은 양대 정당을 거꾸로 후려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군소정당의 중진들에게 자리를 보장해 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일부 정치인들 그 정치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석패율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심상정 영구 국회의원법 아니냐 이렇게 혹평하시는 분들도 혹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속이 상했는지 늦더라도 바른 길 가야 된다. 예. 저는 이 말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법에 근거도 없는 4+1 어떤 협의체 거기 협의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내부적인 균열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안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는 것처럼 늦더라도 바른 길 가야 됩니다. 바른 길이 스스로 뭐라고 했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개혁 입법의 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 말에 핵심이 있고 이것이 바로 법이 정한 정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그렇지만 비례대표 의석은 좀 늘려야 한다는 게 선관위 권고안 얘기는 하지요. 예, 선관위는 100석의 비례대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그 253대 47, 예. 이 그 지역구가 253곳이고요. 그리고 그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는 100석의 그 비례대표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전체 300석에서 300석 플러스 알파의 그 의원 총수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300석 안에서 연동형 그다음에 석패율 제도를 넣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협상 당사자도 모르는 이러한 이제 초혼란 상황에 이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입장과 성격은 사표 방지 심리를 그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 투표 한 표가 의미 있는 등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이 이제까지 지속되어 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러한 날선 그 논쟁을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기본적으로 함께 가던 이 두 정당 그리고 고비 때마다 자유한국당에 맞서서 제대로 그 대응해 나갔던 이 두 정당이 최대 그 의석수 5석 정도를 놓고 이렇게 전혀 적대적인 그 관계를 그 보이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도 참 보기 안 좋고 그리고 전체 진보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속이 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합의를 위한 아주 격렬한 상고를 겪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옥동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복잡한 선거법만큼이나 지금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입니다. 일부 단체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에서 또 장애투쟁하고 있고요. 오늘 상황 한번 보시죠.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오셨습니까? 막혔지요? 오래 고생하셨지요? 우리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 한다고 우리 뭐 이래저래 싸고 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국회를 난폭하게 유린할 수 있는 집회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국회의 광장이 민의의 전당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정치 분위기를 통해서 국회 본청에 대한 진입을 시도하는 기본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게 직시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폭력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 청년 당원은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습니다.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집회 참여자들은 정의당 당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장시간 퍼부었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도 몸싸움을 벌여 국회를 마비시키더니 이제 지지자와 당원까지 동원해 폭력 사태를 초래하는 형국입니다. 오늘의 볼법 폭력 사태에 아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진환 교수, 지금 현장을 보니까 아주 거의 난장판 수준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저 문제는 저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위 이른바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 사태이기도 하고요. 저게 거의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기 국회 내에 저기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아무리 그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좀 왜 저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소위 이른바 all or nothing. 뭐 하여튼 전부 아니면 전부라고 하는 이런 사생결단식 투쟁이 이른바 이런 어떤 보수 세력의 또 보수 단체들이 중심으로 저런 좀 강경 투쟁으로 지금 같이 지금 뭐랄까 좀 서로 이게 엉켜지는 그런 모양새로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 오늘 실제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여야 막론하고 특히 정의당 의원들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 그 저기 보수 단체 지지자들에게 뭐 심지어는 뭐 밀치기도 하고 폭행도 당했단 말이에요. 안경이 떨어지거나 막 길을 못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국회 소위 이른바 그 경호과 직원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뭐 지하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 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근저에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소위 이른바 황교안 대표의 저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 소위 이른바 단식, 삭발, 농성, 장외투쟁 왜 황교안 대표가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만약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황교안 대표 또한 이 책임으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국회 어떤 경호과뿐만 아니라
경찰 차원에서도 저런 대치 상황들이 더 이상 확산되거나 폭력 사태로 가지 않도록 좀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황교안 대표의 계속되는 강공, 그 의도는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박정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회라든가 주한 외국 공간의 150m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평소에는 문이 열려 있는 국회인데 국회 경내 정문을 닫아서 한국당 지지자들이 이제 또 우리 공화당 국회 본청 앞에 계단까지 못 오게 막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고 또 이미 이제 그 안에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사실 아무 제지 안 받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많은 한국당과 우리 공화당 세력 간에 그 두 정당 간에 이제 충돌이 벌어진 거거든요. 정치권이 빨리 이성을 찾고 국민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는 참으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이 과거에도 이제 한미 FTA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도 노조에서 이제 국회를 난입한 적이 있었고 또 뭐 보좌관들이라든가 뭐 와서 이제 문을 부수고 국회 안에서 회의장 점거하고 뭐 해머로 또 문을 썰고 뭐 소화기를 뿌리고 이런 난잡한 상황들이 이제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서 있다가 또 이제 그분들이 국회 본청 본회의장 이쪽으로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하고 또 충돌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정치권에서 잘 이제 통제를 좀 해주고 해야죠. 양문석 이상 사실 지금은 이제 국회 경내로는 그전과는 달리 좀 자유롭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냥 출입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시위를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상황이 좀 다를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본관 진입을 시도했지 않았습니까? 예, 본관은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증을 내고 그 허가를 받아서 그 배용을 하고 카드 배용을 하고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지금 뭐 박종희 전 의원 말씀하셨던 한미 FTA 때나 미디어법 때도 그 국회 본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다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이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구속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다 재판에 넘겨지고 다 법에 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교안 대표의 이 존재감에 대해서의 이 위기의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교안 대표 앞서 뭐 정진환 교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교안 대표가 보여준 모습들이 장애투쟁, 삭발, 단식, 그리고 또 장애투쟁. 이제는 심지어 국회 나니까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주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후에 한 이야기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승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승리하나요? 한교안 대표가 왜 저렇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위상만 생각하고 국회를 저렇게 난장판으로 끌고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최준영 변호사. 장외 투쟁에서 장내로 들어오니까 왜 장내로 들어왔냐 이걸 탓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뭐 점거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했는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외곽에 있는 자생적인 단체들이 들어오려고 했었고 더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들어올 때 반드시 신분증을 다 참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집회를 할 때에도 혹시나 꼬투리를 잡힐 경우에는 그 회의에 그 집회의 진정성을 폄훼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법 투쟁할 것을 미리 얘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모이는 가운데에 좀 앞에 혼란이 돼 있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또한 다른 것도 아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나 아니면은 정부 공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좋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열정이 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렇게
한국당이 장내 집회까지 하는 것에 주도가 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속을 태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죠. 유치원 3법 발의했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가려가지고 더군다나 필리버스터에 막혀서 지금 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항의도 하고 뭐 애원도 하고 그러는 모습 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좀 걷어주십시오. 아이들을 밟고 가려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권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대권 주자가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한심하고 눈물 납니다. 나가서 농성하세요. 청와대 앞에 가서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본회의장 앞이 국회의원들 앞이지 왜 이게 상대장이라고? 뭘 잘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예요? 충분히 됐어요. 자 그만하면 됐어요. 가자. 아니 우리 상의장한테 가서 이야기해. 애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 애들 앞에. 예, 노영희 변호사.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네. 이 생각밖에 사실은 안 드는데요.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여쭤봤더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특별하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별로 없고 본인 혼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어떤 식으로 끝이 날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유치원 3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국민의 여론이 어떠냐 이걸 조금 생각해서 좀 처리가 빨리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정혁진 변호사. 그런데 다른 법이 급해서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유치원 3법 별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일단은 유치원 3법이 뭔지도 가물가물한데요. 기억을 되살려 드리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유치원 3법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이게 교육기관이냐 아니면 하나의 사업체냐. 그런데 이런저런 사태를 갖다가 겪으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화시키자. 이게 유치원 3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투명하게 경영하도록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교육기관화 되면은 그렇게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명품백을 산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네, 기억납니다. 근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유치원을 다 간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 연세가 됐습니까? 제 친구 중에 유치원 안 나온 애들 꽤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계속 이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저런 모습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유치원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치원법이 역시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의 중요성을 몰라서. 양문석 유치원 안 넣은 양문석입니다. 유치원을 안 양문석 이사장은 유치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을 안 넣은 양문석이라고요. 제가 6분을 졸업했는데 초중고 대 석사 박사 6분을 졸업했는데 7번을 졸업을 할 수 있었죠. 유치원을 졸업했었습니다. 유치원을 안 나와서 6번을 졸업을 했는데 유치원을 안 나와서 모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치원 3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지난 시간 동안에 유치원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눈물 어린 전국 투어까지 하면서 만들어냈던 유치원 3법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부분 분들도 동의한 내용이고 방금도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 부분이 왜 걸려 있느냐면요. 저기 또한 한교안 대표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줬던 것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법과 가르쳐줬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한교안과 유치원 3법 반대 세력들과의
그 결탁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